최척전을 보겠습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쟁 소설인데 다른 전쟁 소설이랑은 좀 다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소설이에요. 뒤에 학습활동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전쟁 소설 이러면 이제 영웅 소설이 많아요. 영웅들이 나와서 막 다 으쌰으쌰 다 뿌개고 막 날라다니고 뭐 이런 좀 비현실적인 이런 전기적인 소설들이 많은데 최적전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작품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일단은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남원 사람인 최척은 자 남원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나왔어요. 보시면 구체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습니다. 자, 오경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후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뭐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자, 이건 이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죠. 이 소설에서 이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주로 드러날 겁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이 사회적인 사건 때문에 최척과 오경이 헤어지게 된 것이죠.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첫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역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이 있었고 이제 휴전 그 기간이 있죠. 휴전 기간이 있고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이 다른 전쟁은 아니긴 해요. 다른 전쟁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 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약간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유재란이 일어나 또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일단 이 오경이라는 인물은 오경 적극적인 여성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여성 이러면 소극적이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 수동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오경은 적극적이에요. 구애의 쪽지를 보냈죠 먼저. 그렇죠? 오경이가 구애의 쪽지를 먼저 구애가 뭔지는 아시죠? 사랑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그런 쪽지를 먼저 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심씨 그러니까 오경의 부모님이죠. 오경의 부모가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고 하지만 오경이 반대해요. 나는 끝까지 최척을 기다리겠다. 야, 약속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지켜야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여성상 주체적이기도 합니다. 주체적이라는 거는 적극적이랑 조금 달라요. 적극적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수동적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선다 이런 의미가 이제 적극적인 거고, 주체적이라는 건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내가 결혼할 사람을 내가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 흔히 보기 힘든 여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싣기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음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근데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었다. 근데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명나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저는 처음에는 얘가 일가가 다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명나라 가서 혼자 홀가분하게 살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뒤에 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명나라로 떠나겠다는 거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한편으로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혹시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이제 자기 일가를 다 잃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명나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어요.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총병의 천총 여유문이라오. 자, 최척의 조력자,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여유문. 예, 조력자고요.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소.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도와주죠. 최척이 명나라로 넘어가서 은둔하여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와줍니다. 도와주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와주네요. 그 다음 보시면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다. 여기 보시면 제자가인형 인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자가인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위에 써놨죠. 재주도 있고 용모도 빼어나다. 그러니까 둘 다 있다는 거예요. 용모도 빼어나고 재주도 있다. 이걸 제자가인이라 그래요. 제자, 재주가 있는데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굉장히 친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는 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겁니다.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최적을 전사한 병사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이게 이제 미립국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여러분,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위에다가 이거 써놨어요.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식으로 제시했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동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최척, 그 다음에 최척의 부모, 그리고 최척의 부인인 오경이 각각 따로 떨어진 겁니다. 각각 따로 떨어져서 각각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간대죠. 그죠? 이 앞에 일이 먼저 있고, 뭐 최척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최척 부모고, 그 다음에 오경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최척은 최척대로, 최척 부모는 부모대로, 오경은 오경대로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병렬식으로 제시했다는 거죠. 요 구성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런 식으로 구성했다. 병렬식 구성.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 이걸 제가 왜 여러 번 말씀드리냐면 선택지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최척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때 한편 최척 일가는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자, 최척 일가라는 건 이제 최척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에게 붙잡혔네요. 그죠? 섬진강에 이르렀다.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아, 이게 보시면 부친과 장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네요. 최척의 부친이면 최척의 아버지고, 장모는 오경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최척의 부친과 오경의 어머니가 늙고 병들었다 하여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연곡사의 절 이름입니다.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합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응?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이제 몽석이가 최씨와 오경이의 아들인데,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돼. 난리 중에 잃어버린 아이인데 이 아이를 우연히 연곡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완전 우연성, 어마어마한 우연성이죠.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고전소설의 특징은 비현실성, 우연성, 행복한 결말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우연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혜정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 천우신조, 하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어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씨의 아버지와 오경의
어머니는 돌아왔어요. 그죠? 자기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척은 명나라로 갔고요. 자, 오경은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 보시면 나와요. 이때 오경은,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병렬식 구성이에요.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지금 딱 보니까 얘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일본으로 갈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뿔뿔이 흩어놓는 거야. 오경은 일본으로 보내고, 최척은 명나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도누, 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오경의 조력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물이겠죠?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오경이를.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자, 요거 제가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 이게 뭐냐면 복선이에요.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설정이라고 합시다. 설정. 뭘 설정이냐면 나중에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하러 외국에 다니다가 베트남에 가거든요. 안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베트남 안남에서 최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밑밥을 깔아 놓는 거죠. 본래 장사꾼이었다.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외장 소서행장. 소서행장은 실제 인물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실제 인물이라고 써놨죠. 이게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오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소설에 제시함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했다.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안 나왔는데 지금 오경이는 남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남장 모티프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여성들은 사실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어요. 겁탈당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전쟁이 나면 남장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오경도 남장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고전소설에서는 남장을 하잖아요. 100% 성공이야. 남장을 했다 하면 얘가 여자인 걸 아무도 몰라. 세상에 이런 법이. 뭐 아무튼 오경이는 남장을 한 상태고 얘가 남자라는 것을 남자라고 이제 믿고 있어요. 여자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었다는 게 여자로 마음에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로 부릴 사람으로. 그러니까 왜? 명민하니까. 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날까봐 좋은 옷과 음식을 주었다. 그 다음 보시면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이건 이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절망이 있었겠죠. 어떻게 돌아가? 일본까지 왔는데, 그죠? 거기다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절망감. 그러니까 최척도 마찬가지. 최척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척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자기 살던 집에 한번 가볼 생각은 안 해봤나? 좀,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최척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절망에 빠졌겠죠. 그래서 자살할 생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장육불은 이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느낌표 봐. 얼마나 강하게 말했으면.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복선이죠. 암시죠. 독자들도 이걸 이제 보면서 얘네가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경이도 알 수 있고. 좋네요. 그쵸? 그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갑자기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도누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린 남자가 없어서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왜? 오경이 남자라고 생각해요.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때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여자니까요. 그렇죠? 속이고 있죠? 도누는 퍽 가련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배를 타고 장사로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최척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옵니다. 이때 최척은 유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왜 때문이죠? 왜 완강히 거절하죠?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뭐 살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문도 최적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최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과 회수를 떠돌며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았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무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사고무친. 네, 뜻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용문을 보고 우열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약양로에 올랐으며 고소대에도 올랐다. 자, 이제 이렇게 유람을 하는 거죠. 유람. 팔자 좋네요. 네,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사는 거야. 네? 팔자 좋은데?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해섬도사 왕용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하며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 그러니까 신선이 되고자 자연으로 떠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촉당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신선, 도교죠, 도교. 그래서 신선이 되고자 했습니다. 도교 사상을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고전 소설을 보면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종교는 아니고 아무튼 그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가지의 그 교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교랑 관련된 거는 보통 뭐 효죠, 효, 충이나 효.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는 거, 부모님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도 다 효랑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이제 보통 뭐 전생, 뭐 다시 태어나고 뭐 아니면 인연이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교는 보통 신선, 이런 사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아까 그 뭐죠? 장육불 나왔었잖아요. 부처 나와가지고 오경이한테 죽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해줬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교 사상 이런 게 나오죠. 유불선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보시면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근문 안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해박하고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학문은 있지만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었네요.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요런 거는요,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 자,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함. 여러분, 직접 제시가 뭐예요? 서술자가 판단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의기가 있었어 라고 판단을 내려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접 제시입니다. 최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술을 마셔 얼큰이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호로 불러요. 네, 호로. 근데 이제 친근한 경우에는 자로 부르고 더 친근한 경우에만 본명으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백승, 이 세상을 살며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신선. 네. 그러니까 누군들 신선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네. 지 않겠는가? 누군들 신선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고금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에휴, 말도 안 된다. 고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기죠? 예전과 지금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이게 이제 신선이 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네, 신선이 되려면 모든 연을 끊고 산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생식하죠, 생식. 네? 그 화식을 하지 않고 불에 익혀서 먹지 않고 그냥 그 생쌀을 씹어 먹어요. 뭐 생쌀이나 생풀이나 이런 거 씹어 먹으면서 그것도 뭐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만 먹는 겁니다. 예.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그래서 굶주림을 참고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 중국 땅이죠. 중국의 오나라 월나라를 이야기해요. 오나라 월나라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이 아니겠나? 라고 이제 송우가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장사하다가 안남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송우가 장사배를 타자고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걸 타고 이제 안남으로 가서 만나게 될 겁니다. 최척이 홀연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너무 쉽게 깨닫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각오였어? 뭐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 보시면 별로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유문이 죽고 나서 뭐 이렇게 됐는데 송우라는 사람이 친구가 장사배를 타자고 했다는 거죠. 사실 그냥 송우를 등장 안 시키고 여유문이 장사꾼인 걸로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마 도누가 장사꾼이다 보니까 도누가 장사꾼이고 여유문도 장사꾼이고 이러면 이제 너무 설정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꼬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송우가 설득을 해서 원래 신선 되려고 했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장사배를 타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경자년 봄이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를 하러 갑니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안남으로 베트남으로 갑니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일본 배 10여 척 뭐예요? 아마도 여기에 오경이 타고 있겠죠.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이틀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이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자, 이 퉁소가 최척과 오경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최척의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연불하던 사람이 오경이야. 에? 연불하던 사람이 오경인데 자신의 남편의 퉁소 소리가 들려서 이제 깜짝 놀라서 연불을 그친 겁니다. 뭐 저는 뭐 악기를 그렇게 잘 다루는 편은 아니지만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누구의 악기 소리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겠죠. 그죠? 아 이건 누구의 연주겠다 이런 거. 그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정도는 압니다. 뭐 얘가 이 부분에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더라.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남편의 퉁소 소리를 안단 말이죠, 오경이. 근데 이 퉁소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 남편의 퉁소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연불을 그친 거예요.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 시 뭐예요? 오경의 시입니다. 과거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듣고 오경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경이가 자기 남편의 퉁소 소리 같이 들리니까 뭐 두 가지겠죠. 자기 남편 생각이 났기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혹시 내 남편인가 싶어서 시험을 해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과거에 오경이 지었던 시를 제시합니다. 왕자교 퉁소불제 다른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여기서 푸른 난새는 바로 최척과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척과 오경 우리는 푸른 난새 그래서 함께 타고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복례산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영원한 사랑. 영원히 함께 하겠다. 사랑의 시입니다. 노시는 뭐죠? 사랑의 시. 자, 그래서 과거에 이 시를 읊었던 것을 이제 남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어서 혹시 남편이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 다음 보시면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저도 모르게 새 퉁소를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뉴 퉁소 아니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왜 그래요? 송우가 말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최척의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척이 왜 이러는지 심리를 서술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심리를 간접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우가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자, 여기도 간접적으로 심리를 제시하고 있죠.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제가 스포를 해서 죄송한데 사실 이 소설을 보면 이게 오경이라는 걸 안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뻔하죠. 물론 뻔하지만 그래도 안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죠? 안 알려주면서 긴장감을 지금 고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긴장감이 하나도 없겠지만 제가 다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 정도 읽으면 다 알죠. 작가들이 막 그렇게 막 2중 3중으로 막 반전 이런 거 숨겨놔도 다 찾아내잖아. 요즘 사람들은. 그쵸? 저거네. 그러면서 금방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정도는 읽으면 이거 오경 왔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의 센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긴장감 형성.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자리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이거 중요합니다.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 지금 보면 직접 제시된 부분과 간접 제시된 부분들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러면 시험에 내기가 정말 좋아요. 시험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 밑줄 쳐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인물의 성격 제시가 다른 유형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여러분이 딱딱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젊고 용감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을 평가해서 제시하면 직접 제시예요. 성격을 이렇게 평가해서 제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만 제시하면 간접 제시입니다. 간접 제시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 성격 제시고요. 아까 요거는 심리 제시입니다. 심리 제시예요. 심리. 달라요. 요거는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랑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약간 다른 결이에요.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행동을 통해서 제시한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제시하면 간접 제시입니다. 근데 그게 심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성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뭐 최척은 슬펐다. 이러면 심리를 직접 제시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 행동을 통해 간접 제시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딨어? 요거는 성격을 직접 제시한 겁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성격 직접 제시, 성격 간접 제시, 심리 직접 제시, 심리 간접 제시 이렇게 있습니다.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사실 이게 우리야 다 알고 있잖아요. 저 배에 오경이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 될 게 없지만 사실 중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임진왜란이 우리나라랑 일본만 싸웠습니까? 중국이랑 일본도 싸운 셈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밤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 있나 나와봐라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저쪽 사람들이 술이라도 한잔 했어봐. 그럼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 수도 있다.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사실적이죠. 최적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적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 아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죠? 조선 사람인데,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반갑더라. 그래서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자기 나라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오경은 나왔네요. 그쵸?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총수 소리를 들었죠. 조선 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그네요. 그쵸? 예,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들이 나옵니다. 이심전심, 염화미소, 염화시중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입니다.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마음이 통함 이런 뜻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오리온 초코파이 그 선전 예전엔 그 CF가 있었어요. 요새는 이상하게 그 과자 CF가 없죠. 그죠? 예전에는 과자 CF 진짜 많았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이런 거 아신다고요. 옛날 분들은. 그 다음에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멜로디가 있다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음이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자성어들 알아두세요. 이심전심, 염화미소, 염화시중. 특히 이심전심은 꼭 아셔야 돼요. 이건 필수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삼아 시를 읊어보았는데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쵸?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닿아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둘러 구경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겼어요. 왜? 오경이 남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오경이 남장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돋고 귀신이 도왔구나. 천우신조 아까 나왔죠.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대미문 이게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함.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최척과 오경이 여기서 극적으로 재회하게 됩니다. 자,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인 몽선을 낳았고요.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뭐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 그죠? 이게 뭐예요? 후금 청나라죠? 그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또 포로가 됩니다. 진짜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참 스펙타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척은 조선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 이게 지금 조선에 살던 조선에서 그 최척 아버지랑 오경 엄마가 키우고 있었겠죠. 이 몽석이가 하필 조선병사로 출전을 했다가 여기서 만나요. 둘 다 포로가 돼가지고 우연성. 진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연성입니다. 그죠? 다 우연성이에요. 재회를 하고 거기다가 서로 알아봅니다. 자기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아봐요.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최척과 재회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전소설의 특징 비현실성, 우연성, 행복한 결말. 근데 이 소설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현실적인 게 없어요. 비현실적이라면 너무나 우연적이라는 거. 너무 우연이 심하다는 거. 비현실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다. 그죠?
근데 어쨌든 비현실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연성과 행복한 결말이라는 고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를 보시면 한문소설, 군담소설, 애정소설인데 일단 뭐 군담소설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니까. 애정소설은 뭐 애정하는 소설이겠죠. 그 다음에 성격을 보시면 사실적이다, 불교적이다, 우연적이다. 사실적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을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법한. 그 다음에 불교적이다. 이건 이제 뭐 그 장육불 등장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연적이다. 너무너무 우연적이죠. 네. 그 다음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나가 없죠. 그 다음에 배경은 뭐 시간은 조선시대고 공간은 남원, 조선, 일본, 중국, 베트남인데 시대적 배경도 알아두세요. 시대적 배경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쵸? 그리고 명과 후금의 전쟁까지, 그죠?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세 번의 전쟁마다 최척은 뭔가 이제 힘든 일을 당해요, 그죠?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쟁 나가는 바람에 결혼을 못했고 돌아와서 결혼했는데 또 정유재란 터져가지고 헤어졌고 그래서 완전 생고생 하다가 다시 만나서 같이 좀 살아서 행복하게 사나 했더니 명과 후금의 전쟁 터져서 또 이제 징집돼서 나갔는데 거기서 또 포로로 잡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건 다 이 시대적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대적 배경과 내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제, 전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이산은 헤어짐이에요. 흩어짐, 헤어짐 뭐 이런 뜻이죠. 가족이 흩어지고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어디다 써야 돼? 커. 네, 여기다 쓸게요. 알아서 보세요. 네. 이산, 헤어짐, 흩어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만남, 이별, 재회, 반복. 뭐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영웅이 등장하지 않고 이런 민초들,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전쟁, 뭐 사실성. 그 다음에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들이 등장하게 된다. 공간적 배경이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몇 가지만 좀 추가를 해봅시다. 다섯 번째 특징. 특징 다섯 번째. 남장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아이고, 왜? 뭐야 이거? 남장 모티프. 네. 남장 모티프라는 건 이제 뭐 남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남장을 하는 그런 패턴이 드러나면 그걸 남장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목숨을 건지기 위한 여성들의 발버둥이죠. 그죠? 남장 모티프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전 소설의 특징인 우연성과 행복한 결말.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없는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해보자면 어디다 추가할까? 위에다 써볼게요. 자, 인물의 성격이요. 일단 뭐 이건 중요합니다. 인물의 성격. 이 소설의 3요소라는 게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그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인데 배경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시대적인 배경, 뭐 공간적인 배경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은 뭐 줄거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줄거리 살펴봤죠. 인물의 성격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인물의 성격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경의 주체적,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성격. 네. 오경이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소설에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보통 여성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를 그런 태도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오경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띠기 때문에 이게 다른 소설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실 게 복선. 네, 복선 뭐였죠? 그 장육불. 네, 장육불이 등장해서 오경 죽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회의 매개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재회 매개체는 일단 퉁소소리가 있고요. 퉁소소리 그 다음에 시가 있죠. 근데 사실 매개체라고 하면 틀려요. 엄밀하게는 매개라고 해야 맞습니다. 매개 또는 계기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매개체라고 배우셨으면 그냥 매개체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체는 틀리냐면 체가 붙으면 물체여야 돼. 퉁소소리는 물체가 아니잖아. 그죠? 소리는 입자가 있다고 따지실 건가요? 이과충들? 네. 소리는 네, 아무튼 매개체 아닙니다. 네, 원래는 아닌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시면 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제외 매개가 있다, 계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주 등장했던 사자성어들이 있죠. 네, 사자성어, 뭐 천우신조라든가 제자가인이 있었고 또 뭐 있었냐? 이심전심,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염화시중 이런 것도 있는데 이심전심은 무조건 아셔야 된다 그랬고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지음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뭐 사자성어는 아니죠. 두 글자니까. 이게 뭐냐면 지음이라는 게 소리를 검은고 소리만 듣고도 친구를 알아볼 정도로 친한 친구. 됐어요? 검은고 소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누가 검은고를 타는데 그 검은고 소리를 듣고 이거 내 친구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이. 이 정도로 친한 사이. 이것을 지음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퉁소 소리만 듣고도 남편을 알아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여기 보면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이걸 이제 지음이라고 하죠. 이거 말고도 뭐 이런 친구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수어지교, 뭐 관포지교, 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 퉁소 소리를 알아들은 요것이 지음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고요. 내용 잘 알아두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